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를 지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구시대적이에요. 올해부터 안 지낼 거예요. 4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남편 차례를 며느리 한마디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며느리 친정집 대문 앞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본 장면은 뭐죠?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강순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고 혼자 사는 지도 3년째입니다. 외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는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며느리 지은이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서울 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2021년 10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빈자리가 텅 빈 안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고, 몸을 움직여야 했고, 생각을 멈춰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자, 손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둘이 함께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언제 왔는지, 아이들은 학교 잘 가는지. 지은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다고, 방금 왔다고, 애들은 잘 있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은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말인데요. 저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아, 추석 차례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올해는 남편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고 말하려나 보다. 아니면 자기네 집에서 지내자고 하려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 아들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면 되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를 지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혹시 다른 말을 한 걸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건 구시대적이라고, 요즘은 아무도 안 그런다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다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들기만 하다고. 구시대적?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차례입니다. 남편과 함께 지냈던 차례입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고 10년쯤 지나자 제가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라도 지내고 싶었던 차례입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편에 서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준호가 내 아버지 차례를 안 지낸다는 며느리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안 지낼 거예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제가 울면, 제가 화를 내면 며느리는 저를 꼰대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 게 뻔했습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지은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꼭 따라야 하는 것처럼, 제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그 말투가, 그 태도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그 웃음이 제게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둘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지은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것을 며느리 한마디에 멈춰야 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할 리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를 지내요. 구시대적이에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만 이상한 걸까? 요즘은 정말 아무도 차례를 안 지내는 걸까? 나는 구시대적인 사람인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설날에도, 다음 추석에도, 그 다음 설날에도 차례는 구시대적이에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아들은 매번 고개만 숙였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바쁘다며 애들 학원 있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냈고 혼자 차례상을 차렸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텅 빈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차례를 이제는 정말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추석. 올해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올해도 못 갈 것 같아. 지은이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 해에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명절만 되면 지은이 친정 어머니는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병 가겠다고 하면 어김없이 괜찮다고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정말로 지은이가 친정에 가는지, 정말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지, 3년간 쌓인 의문을, 3년간 삼켰던 의심을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4년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40년간 명절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던 몸이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 명절에도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손질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 각종 나물들. 혼자 지낼 차례상인데도 습관처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을 썰어 밀가루 옷을 입히고 달군 팬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남편이 이 냄새를 좋아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벌써 일어났니? 아직 일러.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째입니다. 3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가봐야 할 것 같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따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아니면 10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조차 사라진 그 순간, 저는 간신히 의자를 끌어당겨 주저앉았습니다. 지글거리던 팬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애호박전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탄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애호박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 나물, 탕, 적, 산적.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 40년간 차례상에 올렸던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차례상을 다 차렸습니다. 상 위에 가득 차린 음식들, 혼자 앉아 있는 저, 텅 빈 방,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 없이 울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서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와서 아이들이 못 왔어. 지은이가 친정에 가야 한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정에 가는 걸까? 정말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 걸까? 3년째 똑같은 이유, 3년째 똑같은 말. 하지만 제가 문병 가겠다고 하면 항상 괜찮다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돌아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자 민준이 학교 앞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요즘 아이들처럼 SNS를 자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뭔가 올리지 않았을까? 민준이 계정을 찾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 2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왔어요. 사진 속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고 테이블이 보였고 그 위에 차례상이 보였습니다. 가득 차린 음식들, 전, 나물, 탕, 정. 제가 지금 혼자 차린 것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차례상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차린 가족이 모인 그 차례상이 거짓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를 지내냐고 했는데 친정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입니다. 3년간 속았습니다. 3년간 바보처럼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고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믿고 요즘은 아무도 안 한다는 말을 믿고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건 제 남편 차례만이었습니다. 친정 차례는 성대하게 지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서는 안 될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이를 너무 세게 악물어서 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3년간 참았습니다. 3년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 말이 맞다고 제가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례를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차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차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며느리 친정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명절, 설날이 되면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는지, 정말로 제가 본 사진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1월 29일,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후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하지만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올린 사진, 그 사진 속 차례상, 가득 차린 음식들, 그게 전부 환상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친정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래전 수첩에 적어둔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며칠 전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주소를 입력하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안양에서 수원까지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에 가면 혹시 제가 보일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저를 보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다는 게 들통날 텐데.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설날 당일이 아니라 설날 전날 가는 겁니다. 차례 준비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는지, 정말로 며느리가 차례 준비를 돕는지, 멀리서라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근처에서, 대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날 전날인 1월 28일 오후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차례 준비는 보통 전날부터 시작하니까요. 오후쯤 가면 혹시 며느리가 친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옷도 준비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옷, 수수한 옷, 검은색 패딩 점퍼와 모자. 멀리서 지켜볼 거니까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날마다 달력을 보았습니다. 1월 10일, 1월 15일, 1월 20일. 하루하루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친정에서 차례를 지낸다면, 만약 정말로 제가 본 게 사실이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따져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간 속았습니다. 3년간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3년간 남편 앞에서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믿고 제 자신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월 25일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는 역시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어떤 핑계를 댈지. 엄마, 미안한데 올해도 못 갈 것 같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지은이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면 당연히 가봐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세게 악물었습니다. 거짓말. 3년째 똑같은 거짓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흘 후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친정 어머니를 간호하는지 아니면 차례 준비를 하고 있는지. 1월 28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떨렸습니다. 오늘 가면, 오늘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 모자, 수수한 바지,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할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하러 가는 모습, 우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수원 방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건물들,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켰습니다. 며느리 친정집까지는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흰색 외벽, 작은 마당, 대문.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집이 보이는 곳. 하지만 집에서는 저를 볼 수 없는 곳. 전봇대역. 그곳에 조용히 서서 며느리 친정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온 걸까? 혹시 오늘은 아무도 없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느라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집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 전, 나물, 고기, 반쯤 준비된 상태, 며느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것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간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간 매년 똑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 간호를 해야 한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설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낼 차례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더 잘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 전, 나물, 고기, 생선. 제가 매년 준비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더 성대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마트 다녀왔니?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편찮으시다던 그분. 하지만 목소리는 멀쩡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골목 모퉁이 뒤로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환기를 시키느라 조금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파 더 사왔어. 부족할 것 같아서.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일 사람이 몇 명이나 온대? 오빠네 식구들이랑 우리까지 한 10명? 그럼 음식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저는 충분히 부쳤어? 응. 이제 나물만 더 무치면 될 것 같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설날 차례를 준비하는 지극히 평범한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대화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전 되게 좋아하시잖아. 많이 부쳐야겠다. 그럼. 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정성껏 해야지. 정성껏?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는 차례가 구시대적이라고 했던 그 며느리가 친정에서는 정성껏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좋아하는 전을 많이 정성껏 부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세게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준호는 뭐 한대? 친정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을걸? 애들이랑 시어머니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계시겠지. 뭐,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시겠지. 뭐? 그 말투가, 그 무심함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괜찮겠어? 혼자 두고 와도 친정어머니가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차례 안 지낸다고 하셨잖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하냐고. 시어머니도 이해하신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하냐고.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3년 전 거실에서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고, 요즘은 아무도 안 한다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다고 했던 그 말.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친정에서 차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네 시어머니. 혼자. 에이,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해. 요즘은 다 그런 거라고. 며느리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간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제 자신을 의심하며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좋아하는 전을 부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건 시댁 차례만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건 제 남편 차례만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건 저만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어두운 거실, 남편 영정 사진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이었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3년간 참았습니다. 3년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 말이 맞다고, 제가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저를 속였다는 것을, 3년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 집문서, 통장, 그리고 한 장의 종이,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40년 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라 만약을 대비해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집, 예금, 그리고 보험,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법적으로는 아들 준호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를, 남편이 남긴 것들의 규모를.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집 한 채,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보험금 2억, 총 3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설 잘 보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실 텐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3년간 매년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면, 정말로 죄송하다면 3년간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너희 잘 지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 아침, 하얗게 내린 눈, 조용한 동네. 다른 집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대화소리가, 음식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어제 준비해 둔 음식들, 전, 나물, 탕,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올해도 혼자야. 아이들이 안 왔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일까? 명절에 누가 전화를 할까?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아니, 그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생일 때나 명절 때 짧게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설 잘 보내고 있니? 네. 할머니, 근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일 할머니 집에 가도 될까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감사해요. 할머니,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친구들과 싸웠나? 아니면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도 됐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찾아온다는 것,
1년 만에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키가 훌쩍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년 만에 보는 손자는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엄마가 거짓말한 거 알고 계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차례 안 지낸다고 했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하냐고. 근데 우리는 외할머니 댁에서 매년 차례 지내요. 손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작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차례 지내지 말자고 해놓고 외할머니 댁에서는 매년 지내니까 그게 이상했어요.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신 거 알아요. 명절마다 혼자 계신 거. 저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제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저 때문에 더 힘드셨죠? 제가 SNS에 사진 올리는 것도 할머니가 보실까 봐 걱정했어요. 근데 엄마가 올리라고 해서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들 할머니가 보셨죠? 외할머니 집에서 찍은 거, 차례상 차린 거 다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할머니 집에서 차례 지내고 싶어요. 할아버지 뵙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아빠도 엄마 말만 들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도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조만간 다 정리될 거야. 무슨, 내 엄마한테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그동안 참았던 것들, 삼켰던 것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 알고 계세요? 할머니 혼자 계신 거 알아요. 저도 할머니 집에서 차례 지내고 싶어요. 손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막고 있었습니다.
3년간 손자가 저를 보고 싶어 했는데도 며느리는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차례는 구시대적이라는 핑계로, 친정 어머니가 편찮다는 거짓말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꺼내봤던 그 서류, 남편이 남긴 것들, 집 문서, 통장, 보험 증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집 한 채, 안양에 있는 이 집 시가 2억 정도 됐습니다. 남편 명의였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 것이었습니다. 예금 3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축, 퇴직금, 연금,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보험금 2억. 남편이 젊었을 때 든 보험이었습니다. 사망 시 2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남편이 정말로 떠난 것 같아서. 총 4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들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 법적으로는 아들 준호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재산을 며느리가 있는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상속, 유언장, 법적 절차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언장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법정 상속분은 보장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보험금 2억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제가 수령인이기 때문에 제 것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손자에게 직접 줄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하고 간 게 아니었지만 다행히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법무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것,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 3년간 겪은 일들.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아드님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건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계산해 주었습니다. 집 2억 중 절반인 1억은 아들 몫이었습니다. 예금 3천만 원도 절반은 아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2억은 제가 수령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손자에게 직접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장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요?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장에 명시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집과 예금은 법대로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2억은 손자 민준이에게 직접 주겠습니다. 며느리가 손도 대지 못하게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맡겨두겠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문구를 정하고 제 의사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은 손자 민준에게, 며느리 지은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서명했습니다. 날인했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보관하시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2월 초, 아직 춥지만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할 준비가, 3년간 참았던 것들을, 삼켰던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설날 이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은이가 그러는데 엄마 모시고 식사하고 싶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며느리가 저를 초대한다고?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거부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갈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하필 지금? 3년간 한 번도 초대하지 않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걸까? 혹시 재산 이야기를 들은 걸까? 혹시 남편이 남긴 게 많다는 걸 알아낸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 아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 자리, 그곳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친정에서 지낸 차례, 그리고 유언장, 모든 걸 그날 밝히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32평,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손자 민준이가 보내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 친정집에서 찍은 차례상 사진들.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가 각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찌개. 제법 성대한 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거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고, 이제는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을 텐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자기가 알아본 법무사도 있다고. 역시 그랬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낸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게 많다는 것을,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지난 설날에 어디 있었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정말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가 올렸던 사진. 친정집 거실. 차례상 가득 차린 음식들. 웃고 있는 가족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차례를 지내냐고 했지? 구시대적이라고 했지? 형식적이고 의미 없다고 했지?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매년 친정에서 차례를 지냈구나. 3년간. 매년. 나한테는 안 지낸다고 해놓고 어머니? 그게 나한테 거짓말했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년간 나를 속였지? 친정 어머니가 편찮다고 거짓말했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 손녀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저는 휴대폰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년간 나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 텅 빈 집에서, 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차례상 차리고, 혼자 절 올렸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데 내 아내는 친정에서 차례 지내고 가족들이랑 웃고 행복하게 명절 보냈어. 나한테는 구시대적이라고 해놓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아? 3년간 내 자신을 의심했어. 내가 구시대적인 사람인가? 내가 틀린 건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틀린 건 내가 아니었어. 구시대적인 건 내 남편 차례만이었어. 시댁 차례만이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 2억, 예금 3천만 원, 보험금 2억, 총 4억이 넘어. 며느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른 거지? 상속 이야기하려고? 그 돈 받으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유언장 썼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2억은 민준이한테 직접 줄 거야. 내가 손도 못 대게 신탁으로 맡겨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법적으로도 너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내 유언장대로 하면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을 나올 때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 어두운 거실, 남편 영정 사진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후련함? 시원함? 복수의 쾌감?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냈고 3년간의 억울함을 풀었고 유언장으로 응징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 꿇었고 아들은 충격받았고 모든 게 제 뜻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남편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아. 3년간 나를 속였어. 거짓말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응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차례를 함께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손자, 손녀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들도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이 일을 알게 되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냉정한 사람, 무서운 사람, 모든 걸 되찾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사진 보여드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선택한 거야.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전화 안 받아서 편지 씁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지은이가 잘못했어요. 3년간 거짓말한 것도, 엄마를 속인 것도 다 잘못한 거예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지은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울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걸.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와 서연이는 제 손주들입니다.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제 아들입니다. 40년을 키운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며느리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해야 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유언장은 그대로 두기로. 보험금은 여전히 민준이에게 주기로. 하지만 관계는 회복해 보기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와. 지은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정말요? 엄마, 조건이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나한테 사과해야 해. 제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 다시는. 네.
엄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로 끝나는 것보다 용서로 새로 시작하는 게 완벽한 승리보다 불완전한 화해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였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차례상을 차리고, 함께 절을 올리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혼자 보낸 명절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